한 주 동안 주식시장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나눠보는 홍차 컴퍼니 시간입니다. 오늘은 공개 매수 이후에 어떤 일들이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다른 분이 이제 이야기해 놓은 걸 보고 한번 우리도 저희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공개 매수에 대해서 몇 번 이제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공개 매수가 최근에 락앤락이나 제이시스 메디칼이나 이런 사모펀드가 인수를 하고 자진 상장 폐지를 하겠다는 일들이 많아서 요즘 이슈가 좀 되고 있고요. 공개 매수 전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블로거, 의료기기 산업분석이라는 블로거의 글이고요. 이분은 이제 김충원 애널리스트라고 미래에셋 대우의 바이오 담당 애널리스트입니다. 이분이 쓴 책도 있고요. 이분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면 이제 책도 좀 사보시고 레포트 좀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산업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으시고 바이오 산업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 회사들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고요. 심지어 본인이 커버하는 회사에 IR 담당자가 세 번, 다섯 번 바뀌는 동안 자기는 안 바뀌었다. 이런 한 번씩 그런 이야기도 재밌게 해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자, 우선 이제 공개 매수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생각하시죠? 안 팔고 버티면 공개 매수 실패하고 나중에 더 비싸게 다른 사람이 사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그럼 이제 여기서는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를 생각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 일은 음, 없습니다. 그렇죠? 어, 우선 애널리스트 분이 블로그도 하시는구나. 이건 몰랐네요. 우선 애널리스트 분이 블로그도 하시고, 오스템 임플란트는 뭐, PF한테 팔린 다음에 자진 상장 폐지가 됐는데, 공개 매수도 하고, 뭐, 복귀. 그렇죠. 돈 빼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사실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멀쩡한 회사였는데 갑자기 횡령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오너가 회사를 하기 싫었는지 뭐가 있었는지 회사를 팔고 떠난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고, 뭐 안 팔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더 비싸게 사간다 그런 게 없습니다. 다음 두 번째, 안 팔고 버티면 좀 더 뭐가 있을 것 같다 같은 이야기죠. 이오플로우라는 음, 회사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오플로우 회사의 최대 주주 변경 수반은 주식 양수 계약 해제에 대한 공시입니다. 버티면 음, 좋은 일이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다. 아예 계약을 해지해 버렸다라는 거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최대 주주 지분을 넘기고 공개 매수를 할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수행 조건이 있다. 보시게 되면 이제 최대 주주 우선 이제 최대 주주 변경에 대한 선행 조건이 첫 번째, 한국과 유럽 등 UK, 미국, 영국이죠. 영국에서 기업 결합 신고를 하고 관련 기관 승인을 받고 그리고 이오플로우 주식에 대한 공개 매수를 하겠다. 이런 선행 조건이 필요한데 2024년도 5월에 최대주주 지분을 넘기는 이런 계약을 했는데 그 다음에 사간다는 쪽에서 공개 매수를 안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양수도 계약이 해지가 됐고요. 그러면 회사는 어떻게 되냐? 다음 페이지 주가를 보시게 되면 자, 5월 달에 계약을 했죠. 계약을 한 5월 그 시점이 주가가 제일 높았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해지를 했죠. 해지를 하고는 주가가 쭉 빠졌습니다. 앞쪽에 음, 이제 아까 보셨던 계약 금액이 얼마냐, 최대 주주가 넘기는 금액이 얼마냐, 주당 3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3만 원의 가격에 맞춰가지고 회사의 주가도 올랐었는데 공개 매수도 안 하고 이렇게 하면서 주가가 이렇게 흘러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아, 결국 기다렸더니 이런 일이 생겼다. 이오플로 이거 금액이 너무 커서 그런 거 아닌가요? 이거는 보통은 이제 최대 지수 지분율은 이제 50% 이상이나 60%, 좀 특이한 경우, 요즘엔 최근 특이한 경우긴 하긴 한데, 뭐 70% 공개 매수하겠다고 하는 회사가 있기도 한데,
근데 보통 공개 매수에서 상장 폐지시키려면은 몇몇 가지 조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공통점들이. 우선 캐시 플로우가 꾸준히 유입되는 업황이어야 되고, 그 업황에서, 그 업황에서 이제 글로벌 시장이든 국내 시장 독보적인 뭐 상위 클래스여야 되고, 그리고 지분율이, 지분율이 한 번에 떠가는 최대 지분율이 되겠죠. 어느 정도, 한 50% 정도 내외가 되어야지만, 그 다음 공개 매수로 인해서 시장에서 걷어들인 주식이 적으니까 그런 걸 같은데, 그거에 비하면 이오플로우는 실리주 지분율이 18.54%면 이것도 제시슨 메디칼처럼 70%, 80% 이상은 시장에서 걷어들여야 되는데 거의 뭐 이루어지기 힘든 조건이 아니었을까요? 제가 봤을 땐 그럴 것 같은데. 뭐 공개매수 하겠다고 했는데 안 하게 되면 뭐 아는 거죠. 이게 보통 이제 그러면 이 560만 주 정도가 우선 넘어갔는데 그럼 최대 주가 그냥 변경이 된 건가? 아니면 계약 해지를 하면은 다 원상복귀 하거든요. 원상복귀 할 때, 스타일가 있는 데는 이제 계약금을 날리게 되는데, 계약금을 먼저, 매수인 같은 경우는 계약금을 날리고, 매도인 같은 경우는 배액을 상환하게 되는 게 이제 통상적인 일인데, 이 부분은 이제, 메드트로닉 코리아 홀딩스가 미액, 그럼 이제 계약금을 날린 건데, 근데 이게 주식은 뭐, 해지됐으니까 다시 주식을 원복했겠네요. 그러니까, 네. 뭐, 위약금은 좀 물었겠지만,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제 주가한테 아까 주가 보여주시면 주가 말씀드린 대로 계약하는 그 시점이 최고가였고 계약 해지하면서 쭉 흘러내려서 지금은 한 10,000원쯤 한다. 지금 상황이고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제 오스테 임플란트도 상장 폐지를 한 다음에 주식 병합을 했습니다. 500원. 주당 이제 그 액면가 500원이었는데 5,000원으로 10배죠. 10대 1로 이제 주식 병합을 하면서 저렇게 되면 10주 미만 있는 주주도 나가게 되죠. 그렇게 됐고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울트라 건설 같은 경우에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그 1대 만주 이하는 다 이제 집에 가라. 이런 진행을 했었고요. 이게 한 재밌는 게 이제 만주 미만에 대해서는 다 나가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소액주주들이 소송을 했죠. 대법원에 패소를 했다인데 다음 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여기서 이제 세부적인 내용이 나온 게 있어서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주식 병합의 결과가 주주의 비율적 지위의 변동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원고, 원고가 가진 주식에 따라 평등한 취급을 받지 못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 평등의 원칙에 위반을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주주 병합을 하더라도 주식 내가 10주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한 주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한 주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그 지위의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주주평등 원칙의 위반이 아니다. 그러면 이제 한 주 가진 사람, 그러니까 만 주를 가져야 겨우 이제 주주로서의 대우를 받는 건데 만 주 없으면 주주로부터 아니냐? 그건 주주 아니다. 이렇게 나온 거고요. 오른쪽에 아니, 보시면 또 이제 소수 주식의 강제 매수 제도하고 이 같은 병합 권리하고 비슷하다. 주식 병합으로 소수 주주가 주주의 지위를 상실했다 하더라도 자체로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게 이제 법원의 판단이고 그리고 이게 이제 처음에 보니까 저는 처음부터 주주가 진걸 졌다로 봤는데 그게 아니었고 원심, 그러니까 1심에서는 그 주주가 이겼다 봅니다. 주주 이겼고 2심, 3심 이렇게 가면서 그 원심의 판단에는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심지어 신의 성실 원칙 또는 권리 남용 금지 원칙에 대해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으므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거는 법원이 잘못했다라는 그런 의견까지 적어놓은 그런 판결문이었습니다. 보통 이런 판결문은 대법원 이제 3심에서 하는 거고,
삼심에서 얘기한 거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뭐 비율적 지위 변동이 한 주가 만주가 한 주대 이런 거보다 모든 주주에게 평등하게 적용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10주를 갖고 있었든 뭐 1000주를 갖고 있든 2900주를 갖고 있든 만 주를 갖고 있든 3만 주를 갖고 있든 동일하게 만 주를 기준으로 병합을 하고 하기 때문에 주주의 비율적 지위의 변동이 발생하지 않고 평등한 취급을 받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반대로 얘기하면 평등한 취급을 받지 못한 사정은 어, 차등 배당이라고 보시면 돼요. 차등 배당. 그거는 배당함에 있어서 금액을 한 주당 500원씩 배당하는데 최대 주주만 100원 배당한다. 이건 가능하듯이. 요거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도 이게 맞는 것 같은데요. 이게 대부분 판단인 것 같고요. 원심에서 법리적 위법 법리를 다시 다투는 거는 이제 대법원에서 3심에서 하는 거라서 아, 결국은 이게 대법원은 우리나라가 원래 이제 그 형결문에 대한 기속력은 없는데 그래도 대법원 판결은 거기서 판례를 인용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뭐 이런 거는 좀 판례가 있으면 우리나라도 인용을 하죠. 그 다음부터는 모든 법은 이제 이런 거에 따르는 거죠. 쉽게 말해서 저 같아도 그냥 바로 내가 먹었으면 그나마 이제 뭐 95%뭐 이렇게 먹었다. 그럼 나머지 5%를 없애기 위해서 당연히 이제 소액주주 하려면 액면 병합하고 유산 감자를 하죠. 저 같아도 하죠. 상고 이유가 있다. 맞는 것 같습니다. 울트라 가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주주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건 굉장히 어렵다라는 게 이제 수차례 사례로 볼 수 있었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제 애널리스트가 한 섹터에 오래 있다 보니까 나오는 건데 인수 이후에 IR팀, 재무팀 등등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더 걱정이 된다. 인수 전에는 뭐 다 해줄 것처럼 이렇게 막 하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지만 인수 후에는 토사구팽 케이스를 너무나 많이 봤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구조조정이 나오게 돼 있다. 클래시스처럼 인력을 늘린 거는 정말 특이한 케이스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한 섹터에 오래 있다 보니까 이제 알 수 있는 내용인 건데요. M&A가 생기고 이렇게 되게 되면 인수 전에는 다들 이제 꼭 회사에 필요한 사람이다라고 하고 일 많이 시키고 이것저것 주고 나중에 다 보상해 줄게라고 하지만 인수 후에 이제 회사를 세팅하는 안정기에 든 그런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자기 자기의 입맛에 맞는 처음부터 이미 예정해 놓은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구조조정을 하게 된다. 역시 토사구팽이 이루어진다라는 게 애널리스트의 뷰였습니다. 그렇죠. 보통은 특히 IR팀은 좀 덜한데 재무팀은 주인이 바뀌면 100%입니다. 당연히 제가 주인이어도 제가 이제 그 회사에 아니 내가 인수했다 하면 내가 회사를 장악했다라고 하는 건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이사회를 장악하고 두 번째는 내가 오너로서 법인 인감 도장하고 OTP 통장 도장 그거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재무팀은 네 사람부터 먼저 뽑는 거고 해고자야 이제 CFO는 당연히 바꾸고 회계 팀장들 기존에 있던 팀장들 히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바로 내치지는 않죠. 당연히 인수인계도 해야 되고 그리고 기존에 있던 애들한테도 주인이 바뀌었어도 나한테도 충성을 해라. 내가 전에 있던 애보다 더 잘해줄게.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자기가 데리고 와요. 데리고 오고 팔로우하고 보고를 받고 그런데 이제 IR팀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IR팀은 이제 IR 쪽하고 공식 쪽이 있기 때문에 이제 뭐 보통 코스닥 같은 경우는 IR 공식 같이 하니까 근데 IR팀은 재무 쪽에 붙어 있는 IR팀은 교체되는 게 맞고요. 홍보 쪽이라든지 공식 쪽에 붙어 있는 IR팀은 조금 유지가 되죠. 그 대신 성장을 못 합니다. 딱 자기가 했던 그 업무 그 직급 그 정도 수준까지 그런 부분인데, 플리시스 같은 경우는 뭐, 좀 특이한 케이스라고 볼 수도 있죠. 특이한 케이스. 저희 개인적으로도 클래시스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뭐, 그쪽 팀장님들도 잘 알고, 그 과장님들도 잘 알기 때문에, 근데 그분들은 워낙 좀 잘하세요. 이게 이분들이 좀 성별이 좀 여성분들이 좀 많아서 그런 것도 있긴 있는데, 하여튼 잘하시는 분들이라서, 하여튼 볼까봐 겁나네.
그렇습니다. 클리시스 화이팅입니다. 음. 다음은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제 더 미동이라고 이게 최대 주주가 중국계인데요. 이렇게 대해서 이제 보시겠습니다. 더 미동은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제 요 페이지인데 소액 주주가 6,700명이 있는데 회사가 지금 적립매매되고 내일 상장 폐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에 있는 다른 회사에 95억 원의 대여금을 받을 게 있었는데 난데없이 갑자기 이 대여금을 중국에 있는 비상장 회사 주식으로 받겠다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제 이게 공시 두 가지인데요. 위에 보시게 되면 하나는 42억, 하나는 52억 이렇게 경영사 목표 달성을 위해서 주식으로 받겠다라고 해버리니까 그동안 소액주주들은 중국에 95억 받아올 게 있으니까 그걸로 비찬짓 좀 하고 어쩌면 우리한테 넘겨줄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금액이 조금이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역시 세상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신문 기사인데요. 자, 새로운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이제 더 미동은 경영권 이슈에 휘말리면서 작년 8월 달에 3,300원이었다가 이번에는 366원까지 내려갔고 소액 주주는 6,700명이고 최대 주주는 이제 2015년도에 인수를 한 상해 유평이고 2016년도부터 8년 연속 적자를 내고 있다. 그리고 이 회사 외에도 넥스트 아이라는 데가 또 이슈가 되고 있고 뉴질의 파마에 이제 유상 신장한 것도 문제가 되고 있고 그리고 뉴질의 파마라는 회사는 현재 감사 거절로 거, 감사 거절로 인해서 주식 거래가 정지되어 있다라는 이런 이슈가 나와 있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하나씩 좀 할 얘기가 많은데, 야, 하여튼, 아, 중국 자본에 대해서는, 아, 이제, 제 처음은 아니고, 이제 처음 그죠, 제가 개인적으로 처음 이제 이제 컨택을 했던 중국 자본 상장사는 쓰리노드 디지털이라는 회사입니다. 아, 하여튼, 우리나라의 그 외국계 1호 상장, 1호 상장 쓰리노드 디지털, 그것도 결국은 이제 상장 폐지가 됐는데, 그건 이제 잦은 상장 폐지를 한 거죠. 그리고 하여튼 좋은 추억은 한 번도 없어요. 중국계 회사들이 한국 상장에 대해서는 또 중국 회사가 한국 상장뿐만이 아니라 중국 자본을 가지고 한국 상장사들을 M&A에서 인수한 이후에도 좋은 기억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하거나 뭐 할 때 그 최대 주주가 중국인이거나 중국계 자본이면 먹튀다. 라고 보시면 10중 9구는 맞습니다. 10중 8구도 아니에요. 10중 9구는 맞습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우선 미동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미동 이제 주인 바뀌기 전에 한번 연락이 왔었던 거고, 여기 미동은 뭐 감사 의견 거절도 받는데, 감사 의견 거절 바로 직전에 벌점이 너무 많았어요. 벌점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벌점을 한 15점 넘어가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벌점 15점이 넘어가면 상향폐지 실질심사를 대상이 되는 거고요. 실질 심사 대상이 될 때, 미동에서 이제 법무법인 시공을 이제 선임을 합니다. 법무법인 시공. 시공이 요즘 좀 일을 잘 하시죠. 그 법무법인 시공을 선임을 해서 연락이 왔어요. 어떻게 될 것 같냐? 개인적으로, 너 어떻게 될 것 같냐? 금 상장 폐지 실질 심사 들어간 사유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15점 초과다. 못 살아갑니다. 바로 그냥 얘기했어요. 들어가셔도 읍소해도 못 살아납니다. 거기다 최대지주 중국이면 끝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결국은 뭐 그렇게 이제 진행이 계속 되고 있고 그리고 이 미동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마 임원들이 한 7명인데 직원들이 7명으로 알고 있어요. 임원도 한 7, 8명, 직원도 한 7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의 페이퍼 컴퍼니 정도 블랙박스인데 말이 블랙박스지 블랙박스 유통업 그것도 벌써 이 자회사들로 다 빼가지고 뭐 그냥 페이퍼 컴퍼니만 남아있던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얘기가 나왔던 거고 그 수익률 6,700명이면 엄청 작은 겁니다. 엄청 작은 회사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제 95억 원의 대여금. 당연히 이거는 처음부터 50m 이렇게 보시면 뭐 42억 자회사 분명히 중국 자회사들한테 대여를 해주고 52억도 분명히 다 대여를 해줬을 겁니다. 보통 상장사들이 대부분 자회사들이나 특수관계 법인들한테 몇십억씩 대여를 해주는 거는 돈을 못 받아요. 거기다가 이게 어, 그 특히 해외에 있는 중국이라면 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냥 당연히 처음에 돈을 빼가기 위해서 대여로 넣은 다음에 이걸 회수하는 게 아니고 출자 전환을 하는 그 전제입니다. 회계 감사를 받거나 중국에서도 이제 그 외화 유입이 될 때도 그렇게 신고를 하고 한국에서 다시 뭐 증자하기 위해서 뭐 투자하기 위해서 그 돈을 송금합니다. 안 통해요. 그냥 대여금. 중국 자회사에 대여금을 놨다가 그 대여금 당연히 그 중국에서 들어간 돈은 못 나옵니다. 달러 못 나오고요. 그냥 들어가면 당연히 이제 이거는 뭐 주식 그냥 페이퍼만 남은 거죠. 이 회사들은 안 봐도 이제 빌려가서 출자 전환된 회사들은 안 봐도 자본 잠식 또는 영업 손실 몇십억씩 나는 회사들이에요. 이거 다 그냥 뭐 죄송한 말씀인데 없어졌다고 하는 거죠. 그냥 숫자로만 있는 것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미동뿐만이 아니고 미동은 중국 회사고 중국 자회사들한테 이렇게 했다는 건 그는 99.99%고 다른 한국 회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대부분 비슷합니다. 한국 회사들도 중국이 더 확실한 것뿐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아직은 넥스트아이라는 거는 이제 상장사고요. 여기도 아직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제 중국인들끼리도 소송하고 중국 내가 M&A 중국통인 것 같아요. 이 오길 통해서 뭐 뉴질랜드 파마도 그렇고 뭐 더미동도 그렇고 뭐 많이 요쪽 사람이 상해나 이런 데서 이제 좀 자본가들을 한국 시장에 많이 좀 끌어들이고 돈을 빨아가지고 이제 엑시트까지 해주는 그런 쪽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뭐 개인적으로 엮이는 것들이 있어서 이제 자세히 말씀을 좀 드리기는 어렵고 아, 그 와중에 미동은 뭐 좀 아름다운 이야기다. 여기 이 주가가 3,300원까지 뛰었다라는 거는 이건 분위기 바뀐 다음에 그냥 뚝딱 있던 것이 원래는 이게 500원 빚만 500원 1,000원 그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회사였어요. 그리고 또 시장에서 이제 매물로도 잘 흘려나왔고 나온 지도 꽤 됐고 예. 그런데 결국은 이제 중국에 다시 같이 갔는데 뭐 그런 거고요. 뭐 새로울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네. 당연히 그 돈 빼가는 건 자회사한테 대여를 해주고 그걸 나중에 출자 전환하는 게 맞고 네. 그런 것 같아요. 중국 회사가 한국에 상장하는 것에 대해서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안 사는 게 낫습니다. 그냥 안 사는 게 낫고요. 예전에 중국 원양자원인가 뭐 그런 회사가 하나 있었어요. 그 회사 같은 경우에 나중에 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고기 잡는 원양어선, 진짜 원양어선 하는 그 회사인데, 처음에 그 상장할 당시에 거래소에서도 중국 가가지고 배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보고 그렇게 했다는 거 그러는데, 나중에 상장 폐지할 때 이제 가서 보니까 간판만 바꿔놔가지고 그게 원래는 사기였다 뭐 그런 이야기 들은 적이 있고요. 바꿔 생각해보면 한국에 있는 회사가 미국에 상장을 했다. 정말 좋은 회사 아니면 안 될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일본에 있는 회사가 한국에 상장을 했다. 좀 이상하잖아요. 일본 지네 시장 놔두고 왜 한국까지 와가지고. 몽고 회사가 한국에 상장을 한다. 뭐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미국 말고는 그냥 자기 나라, 우리나라에 있는 그런, 우리나라에 있는 회사가 우리나라 시장에 상장한 거, 그걸로 투자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국민연금의 이제 국내 투자 비중 축소 때문에 이야기가 좀 많아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제 국민연금은 중장기적으로 주식 투자 비중을 축소할 거다. 그랬더니 국민연금도 뺀다 그러는데 그러면 씨 누가 한국 시장에 투자하려고 그러겠냐. 그리고 그동안 연기금은 시장이 쇼크를 받고 이렇게 빠지면 채워놓고 이렇게 안전판 역할을 했는데 네가 빠지면 어떡하냐. 그러면
앞으로 힘들어진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럴 때 국민연금에서는 기존대로 이제 투자 비율 20% 유지할 경우에는 200조 원의 자금이 국내 시장에 유입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그러니까 투자 비중을 줄이는 거지 금액을 주는 거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음 페이지 봐보시면 이게 언제적 이야기냐? 2016년도 이야기입니다. 자, 기존대로 20% 유지하면 2021년도에는 200조의 자금이 국내 시장에 유입된다. 이렇게 2016년도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자, 2024년도에 또 똑같은 이야기 나옵니다. 국내 주식 비중이 현재 15%, 해외 주식이 36%인데 이걸 갖다가 줄이겠다. 그랬더니 그 국내 주식 비중을 줄이더라도 기금 규모가 늘어나서 현재 주식 보유 금액 155조보다 14조 원 가량이 더 늘어난다라고 국민연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제 노르웨이 국부펀드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보고 싶은데 예전에 노르웨이 앞에서 유전인 발견되면서 엄청난 자금이 노르웨이로 유입이 될 상황이었고 그때 이제 결정을 한 게 기름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돈은 노르웨이 국내로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기준으로 세우고 노르웨이 국부펀드를 만들고 그걸 투자를 했고 지금 이제 그 금액이 2,200조입니다. 세계에서 음, 제일 큰 축에 속하는 그 펀드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그래서 이제 노르웨이 국민들이 석유 수익을 쓰지 않고 국부펀드에 쌓기로 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안정적으로 노후가 보장되어 있다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맞다고 보거든요. 국민연금의 사이즈가 워낙 커져버리다 보니까 국내 시장에 투자를 하게 되면 국민연금에 의해서 움직이는 비율이 너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저희 연초나 아니면 중간중간 국민연금이 어떤 운용사에 자금을 준다 안 준다 그게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한 번씩 국민연금이 투자를 좀 줄인다 그러면 국민연금 지분이 있는 그 회사 주가가 휘청휘청거리고 심지어 이제 우리나라 전체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움직일 정도이기 때문에 저는 국내 시장에 대한 투자 비중을 줄이고 금액도 현재 정도로 유지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노르웨이는 이제 기름으로 나온 돈은 노르웨이로 유입이 안 되고 다 펀드로 이렇게 딱 감아놓고 그걸 운용하는군요. 이거 처음 알았습니다. 이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이제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NC 소프트 같은 경우는 뭐 그 최진형하고 국민연금이 거의 10 몇 퍼센트 똑같잖아요. 그래서 여차하면 뭐 여차하면 최대 주주 변경이 맨날 일어나던데 맨날 일어나던데 이 국민연금이 국내 투자 비중은 그러니까 뭐 사유가 뭐냐? 이제 국민연금 자체가 성장하면서 맨날 국민연금 사람이 얘 돈을 집어넣으니까 돈도 집어넣고 얘들의 이제 뭐 부동산이라든지 해외라든지 대체 투자라든지 그 중에 하나의 섹터가 주식 투자가 있을 거고 그 주식 투자 중에서 국내와 해외가 있을 거고 그 섹터 중에서 주식 안에서의 국내 sek터 비중을 줄이겠다. 이거는 국민연금 전체적 파이가 커졌기 때문에 절대적인 금액보다는 자기들 그 포트폴리오의 비율을 조정하겠다라고 하는 것 같네요. 그렇게 해도 워낙 커지고, 물론 이제 저희 나라 이제 그 시장이 쪼그라들어가지고, 코스닥 코스피가 줄어들어가지고, 같은 금액이면은 이제 뭐 이게 뭐 비중이 더 커질 수 있겠지만, 아, 근데 이게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게 절대적인 금액은 국민연금 들어오면 좋죠. 근데 솔직히 아직까지는 국민연금이 단치기 때문에 뭐 이게 뭐 독립적 운용과 뭐 이게 국민연금이 이제 재정부 쪽도 아니고 이게 그 보건복지부 쪽이잖아요. 그 때문에 이제 생각 외로 이들이 좀 관계가 아직까지 있어요. 그래서 뭐 가장 뭐 최근에는 명박이형도 마찬가지고
시장이 뭐 하면은 국민연금 쓰려라. 나도 사겠다. 나도 펀드 가입다. 국민연금 살 수밖에 없어요. 살 수밖에 없어. 정말 살 수밖에 없어. 그럼 물론 이제 다시 반등을 하면 좋아지겠지만. 근데 좀 해외에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거고, 이 국민연금의 이야기들은 국민 주식 비중은 줄인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전 세계 빅4까지는 안 돼도 10위 안에 들고 뭐 10위 안에 들고 뭐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비중을 줄일 수밖에 없다. 대체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 아, 뭐 그렇게 해서 우리들의 노후가 잘 보장이 된다면 뭐 좋죠. 뭐 줄어들어도 절대 금액은 늘어났다. 너무 좋죠. 너무 좋죠. 세금처럼 직장인들한테 많이 삥 뜯고 있다. 뭐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근데 이 비중을 좀 늘릴 정도면 우선 식장의 파이가 좀 커져가지고 했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의 기금의 성장하는 속도보다 우리 시장의 코스닥 코스피의 그 성장 속도가 더 크다라면 국민연금 비중은 더 커야 될 거라고 보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이죠. 어. 그리고 해외에서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를 쌓아놔야 저희들의 노후를 보장해 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하나 뉴스 본 게, 남태평양의 어느 그 오스트리아, 그러니까 호주 근처에 있는 어떤 섬 나라가 하나 있는데, 거기 히토류가 있어가지고, 그 히토류 캐가지고 엄청나게 부자가 됐다? 그래서 거기는 전부 다 이제 다, 모든 게 다 공짜고, 다 포르쉐 타고 다니고 그랬는데, 그 히토류를 다 캐고 나서 이제 더 팔 게 없다 보니까, 뭐, 수입도 못하고, 생활이 되게 궁핍해졌다라는 걸 본 적이 있거든요. 우리도 뭐 비슷한 똑같은 사례는 아니지만 우리도 하나 생각해 보면 국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해외에서 자산을 좀 팔아가지고 국내로 가지고 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국내 비중을 줄이고 해외 비중을 높이는 게 맞다라고 국민연금이 말을 한 것 같고요. 저 발표할 때 좀 이슈가 됐던 게, 발표하는 양반이 자기 개인적으로는 이제 국내 비중 0으로 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한 바람에, 이씨, 그러면 누가 사냐 이랬는데, 저는 그것도 맞다고 보는 게, 노르웨이 쿠프펀드 같은 경우에도 국내를 안 들고 들어오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뭐 0으로 갈 수는 없겠지만 일정 수준 이상은 국내가 아니고 해외로 가는 게 맞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은 그 한장 폐지 이후에, 공개 매수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고, 미동 알아봤고, 국민연금의 국내 투자 비중 축소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